늙어 혼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외롭겠다, 불쌍하다, 눈물로 하루를 보내겠지 그런 말부터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진짜 눈물은 함께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몫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을 눌러 삼키고 잔소리와 무시에 찢기며 껍데기뿐인 관계 속에서 숨죽이며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라는 건 처량함이 아니라 고통과 번민에서 탈출한 자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복이 올 겁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뭔가에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생 때는 성적으로, 직장에선 실적으로, 결혼 후엔 자식의 성공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무언가를 이뤄야 하고, 그래야만 존중받는다는 강박 속에서 지쳐가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늙어서조차 비교당하고 평가당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병원비를 스스로 내는지까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노년의 삶마저도 타인의 눈에 의해 채점당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인생을 증명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힙니다. 마치 이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처럼 여전히 어딘가에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남이 아닌 내가 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반찬이 부실해도, TV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고 누구의 평가 없이도 괜찮습니다. 증명의 굴레는 가족에게서도 시작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들에게 괜찮은 어른임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조차 증명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늙었다고 계속 증명해야 합니까? 왜 더 이상 소득이 없다고, 사회에서 역할이 없다고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까? 혼자 살면 그 모든 보여주기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아냈고 그 자체로 족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문정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완벽한 엄마, 성실한 아내, 성과 좋은 교사로 살기 위해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식 셋 모두 대학에 보냈고 교직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하고 나서부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만난 지인의 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정장 입고 다녀요? 은퇴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왜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문 할머니는 화장을 지우고 정장을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사 후 첫날 문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엔 라면을 먹고 소파에 누워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괜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틀째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래도 괜찮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엔 파자마 차림으로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증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문 할머니는 취미로 퍼즐을 맞추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아무 책이나 골라 읽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성과 없이 그저 재미있어서 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구에게 보이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세상에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나로 살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이미 값진 삶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자유 하나가 노년에 얼마나 강력한 해방감을 주는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이 얼마나 될까요? 맛있는 밥 한 끼, 예쁜 옷 하나, 병원비 외에 순전히 내 기쁨을 위해 쓴 지갑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교육, 남편 용돈, 손주의 장난감, 며느리 생일 선물까지 노인의 지갑은 항상 남을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치아가 흔들려도 치과 진료는 미루고 무릎이 아파도 파스를 붙이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돈은 가족에게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여겨지고 정작 본인은 허락 없이 쓸 수 없는 은행 직원처럼 살아왔습니다. 혼자 살면 그 모든 족쇄가 풀립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돈은 내 손 안에 있고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오로지 내 결정입니다. 갑자기 꽃이 사고 싶으면 꽃집으로 향하고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도 됩니다. 아침부터 시장통에서 파는 도넛 하나에도 웃을 수 있고 백화점에서 분홍색 블라우스를 하나 집어 들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란 것은 금액보다 그 쓰임이 중요한데 남에게 설명하지 않고도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한 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했고 남편은 돈이 들어오면 술과 담배로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보험도 해약하고 비상금도 털고 심지어 금가락지까지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녀에게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줬고 남은 돈은 겨우 월세방 하나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 방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돈을 가지게 된 김 할머니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 눈여겨봤던 미용실에 들어가 단발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분홍색 파마머리로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이웃들은 깜짝 놀랐고 자식들은 전화로 노망났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돈 내 마음대로 써봤어요. 기분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주말마다 혼자 영화관에 갑니다. 관객석 맨 뒷줄에 앉아 콜라와 팝콘을 즐기며 웃고 울고 합니다. 전에 한 번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다가 혼자 키득거리며 웃었는데 옆자리 청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그 말에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그것이 웃음이 되어 돌아왔던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자유 이상의 행복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돈을 써도 됩니다. 평생 참아온 작은 사치, 그건 축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엔 아직도 행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세 번째 이유는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결국 관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건 노년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니까, 직장이니까,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전화에 억지로 응답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를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은 썩어갔고 마음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늙어서까지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독한 관계는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형제라는 명분 아래, 은혜라는 덫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종처럼 살다 가는 노인이 수두룩합니다. 명절마다 얼굴을 붉히고 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말 한마디에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삽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제는 끊어도 됩니다.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관계의 사슬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독이 없습니다. 그 말에 목줄이 묶이고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순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따뜻한 사람만 곁에 두면 됩니다.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만 옆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이라고 안부 인사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고 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렀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분노와 눈물로 지새웠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혼자라는 것이 곧 자유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0세 윤말순 할머니는 평생을 시누이와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시누이와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시누이는 윤 할머니의 옷차림, 음식, 집안일까지 하나하나 간섭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치장을 하냐, 애들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그렇다 등 듣는 말마다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지라며 늘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온 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동네도 떠났습니다. 연락처를 싹 정리하고 새 전화번호로 바꿨습니다. 시누이가 알 방법이 없도록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하고 첫날 작은 원룸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처음으로 살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단절을 원했으면서도 죄책감에 두려움에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 결국 자신을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 윤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노래교실에 다니고 동네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새 친구도 생겼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졌다, 웃는 모습이 진짜 여유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아끼지 않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 웃어주지 않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불편하게 했던 수많은 관계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네 번째 이유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비교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자유입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 속에 자신을 짓눌렀는지, 얼마나 자주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깎아내렸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됐는지, 배우자가 얼마나 챙겨주는지,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심지어 연금이 얼마인지까지도 노인들 사이에선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 비교는 칭찬이 아니라 상처를 남깁니다. 매번 졌다는 좌절감,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다는 허무함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젊었을 땐 학벌, 직장, 집 평수로 비교하더니 늙고 나서는 자식의 성공, 며느리의 태도, 요양원에 가느냐 마느냐로 또 비교가 이어집니다. 언제나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재단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의 삶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구겨집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주가 해외여행 간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손주는 왜 주말에도 전화 한 통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납니다. 이런 비교는 곧 분노와 슬픔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고스란히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그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주 앉아 밥 먹을 상대도 없고 가족의 성과를 나눌 대화 상대도 없습니다. 처음엔 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해방입니다.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오늘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어제 누가 문병을 왔는지, 손주가 뭘 사줬는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족함도, 초라함도, 실수도 전부 내 삶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늙어도 경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누가 더 자주 병원 가는지로 싸우고 경로당에서는 누가 더 손주를 자랑했는지로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 모든 시끄러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네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은 잘 잤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남과 비교해 초조했던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작은 기쁨에도 웃음이 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6세 김정임 할머니는 평생 비교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촌 언니는 대기업 사위가 있어 연말이면 백화점 선물이 쏟아졌고 이웃 할머니는 매주 손주가 찾아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연락도 뜸했고 사위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큰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명절이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이웃과의 말다툼에서 당신네 집은 애들도 연락 없잖아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동네를 떠나 혼자 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옛날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매일 동네 커피숍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쓰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엔 뒷산에 올라가 동네 아이가 주운 도토리를 같이 주워보기도 했고 다른 날엔 동네 책방에서 오래된 시집을 한 권 샀습니다. 김 할머니는 말합니다. 예전엔 누가 뭐 하나 자랑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였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난 오늘 나한테 고마웠으니까. 지금 김 할머니는 매일 자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작은 쪽지 하나에 비교 대신 자긍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남을 볼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볼 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다섯 번째 이유는 갈등이 없어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사라진 조용한 삶을 겪고 나면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다툼, 사소한 감정 싸움, 오해와 불신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피폐한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 밥 먹는 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점점 잦아집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오히려 감옥의 간수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간섭하고 판단하는 눈빛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말다툼은 하루를 망치고 싸움은 일주일을 망칩니다. 결국 말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치고 두 사람 사이엔 깊은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벽은 서로를 외롭게 만들며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거짓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지 않고 방문을 세게 닫았다고 구박받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 나의 감정만이 존재하고 그 감정은 나에게 솔직해지게 만듭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사라지고 대신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건 곧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다가옵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정성자 할머니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전쟁 같은 일상을 버리고 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습니다. 밥이 짜다고 던져진 밥그릇, TV 리모컨을 두고 벌어진 고성과 욕설, 병원비를 두고 벌어진 싸움 속에서 정할머니는 매일 가슴을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 몰래 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생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혼자의 평온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정할머니는 전셋집 보증금을 나눠받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이사 첫날 그녀는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고 거실에 팬티만 입고 걸어다녀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고요함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았고 내 숨소리와 내 생각으로만 가득한 공간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전합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혼자 먹을 고등어 한 마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자신에게 커피 한 잔을 선물합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애 가장 평온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늙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들 중 첫 번째는 자식 자랑보다 남 칭찬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늙어서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은 귀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자랑은 듣는 이에게 피곤함과 질투심, 때로는 열등감을 안기며 대화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자식 자랑은 본인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정, 경로당, 교회, 동네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요. 손주는 장학금 받고요. 처음에는 다들 와 좋으시겠어요. 라고 반응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고 과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이면 듣기 싫어지는 법입니다. 듣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괜히 초라한 마음이 들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면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집 며느리 참 살뜰하더라. 저 양반은 늘 웃는 얼굴이야. 동네 청년이 인사 잘하더라. 같은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듣는 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자연스럽게 호감이 쌓입니다. 칭찬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편안하게 이어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닌 남을 빛나게 합니다. 칭찬은 부자가 아니어도 학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같은 또래 어르신들 사이에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중심이 됩니다. 누구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내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임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 없으면 허전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자식 자랑보다는 주변을 따뜻하게 칭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늙었어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진짜 이유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의 박정혜 할머니는 77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박 할머니가 안 보이면 오늘 왜 안 오셨지? 하고 다들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자식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임에선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어제 김 여사님이 만든 반찬 내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최 여사님 손주 사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 같은 말로 항상 남을 칭찬합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식 자랑 안 하세요? 딸도 서울 살고 아들도 외국 있다면서요. 그때 박 할머니가 한 말이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내 자식이 잘난 건 내 복이고 남 자식이 잘난 건 그 집 복이지. 나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이후로 박 할머니는 동네에서 칭찬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누가 머리를 새로 했는지, 누가 건강이 좋아졌는지, 누가 새 옷을 입었는지 박 할머니는 다 기억하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박 할머니를 기다리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보다 남 칭찬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사는 가장 따뜻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다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격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비수처럼 꽂히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나이보다 무섭고 나이보다 오래 남습니다. 무례한 말은 순간의 실수 같지만 듣는 사람에겐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 그 나이에 그게 뭐야? 어디서 감히 같은 말은 아무리 정답을 말하고 있어도 틀린 방식입니다. 자신은 나이로 상대를 눌렀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을 닫고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만나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존중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잘 몰랐네요. 같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힘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는 달라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운 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 든 사람이 아닌 나이 들어 멋진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말을 내려놓아야 빛나는 시기입니다. 세상을 다 아는 듯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나도 배워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노인은 존경받지만 그걸 아직도 몰라? 라고 말하는 노인은 외면당합니다. 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세우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무너지며 말을 통해 상대의 가치를 세워주면 진정한 중심이 됩니다. 언어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좁으면 삐져나오고 그릇이 넓으면 담아낼 수 있습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넓은 말의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례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며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편안해지고 그 사람의 자리는 늘 따뜻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이봉남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동네 사람 누구나 반기는 어른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이들까지 봉남 어르신 오늘도 계시네요 라며 인사하고 일부러 옆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택배를 들고 온 젊은 청년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히 삽니다 라고 말하고 마트에서 계산하는 아주머니에게 손이 빠르시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치레처럼 보였지만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30대 청년이 조심스럽게 봉남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을 예쁘게 하세요? 그러자 봉남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늙은 사람인데 무게 잡으면 뭐해? 나는 그냥 사람들이 나랑 얘기하고 싶었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공손하면 그 사람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든. 그 말에 청년은 크게 웃으며 어르신 진짜 멋지십니다 라고 말했고 그날 이후 청년은 매주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봉남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오전이면 동네 벤치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오든 반갑게 맞고 무슨 말을 해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이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말은 노년의 매력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듣고 더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늘 따뜻한 대화가 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청결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리입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말이 멋져도 외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냄새가 나고 옷이 구겨져 있으며 손톱과 머리가 지저분한 모습은 말 한마디보다 더 강하게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노년에는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노년의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방에서 나는 쉰 냄새, 옷에 묻은 국물, 자국, 발에서 나는 땀 냄새는 함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피하게까지 만듭니다. 하지만 늘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환영받습니다. 옷은 새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림질된 옷, 깨끗한 손, 정돈된 머리는 그 자체로 품격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향기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향기는 비싼 향수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집을 정리정돈하며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는 생활 습관은 노년을 존엄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이 나이에 뭘 누가 보냐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게 됩니다. 냄새는 말보다 빠르고 눈에 띄는 지저분함은 인격을 가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코를 막게 만드는 몸에서 나는 냄새는 공감 이전의 불편함을 줍니다. 깔끔하지 못한 어르신은 존경받기 어렵고 관계는 피로로 바뀌며 결국 외로움만 남습니다. 반면 단정하고 청결한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다가오고
도움을 주고 싶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여지는가보다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대부분 시각과 후각에서 시작됩니다. 깔끔한 손톱 하나, 잘 정돈된 머리카락, 구겨지지 않은 바지 한 장이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깨끗함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관리의 결과입니다. 늙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잊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단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환영받고 존중받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혜순 할머니는 83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꼭 치약 냄새 나는 깨끗한 숨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향기 나는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올 때면 언제나 다림질된 카디건, 단정한 회색 바지, 깔끔하게 묶은 뒷머리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어르신이 경로당에 왔습니다. 처음 본 김혜순 할머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여긴 모델처럼 멋진 분도 계시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김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깔끔해야 내 말도 믿어주지 않겠어요? 그 말에 주변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공감했습니다. 한 번은 김 할머니가 며칠 아프셔서 모임에 나오지 못했을 때 경로당 분위기가 축 처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혜순 할머니만 오시면 공기부터 다르잖아 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 할머니가 복귀한 날엔 마치 스타가 등장한 듯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옷을 입어도 다림질 하나로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고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타인을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결과 깔끔함이라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김혜순 할머니처럼 단정한 인상은 말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늙었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소리보다 무게로 말해야 합니다. 말 많고 자기 주장 강한 노인은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괜히 대화를 가로막고 모든 결정에 끼어들며 분위기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은 피곤함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외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조용히 무게 잡을 줄 모르면 결국은 텅 빈 존재로 남게 됩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순간은 주목받을 수 있지만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시작이네 또 저 얘기야라는 말이 나올 뿐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맞장구 쳐도 속으로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반면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 정확하게 한마디 던지는 사람은 모두가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말이 적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앞에 나서지 않고도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능력입니다. 모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혼란스러울 때 조용히 나서서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갈등을 멈추게 만듭니다. 큰 소리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하나로 상대를 설득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이 됩니다. 늙어서도 존경받고 환영받는 사람은 단연 그런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관찰하고 배려합니다. 누구의 말에 상처받고 있는지, 누가 말이 없고 소외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시끄럽게 훈계하는 대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 들어도 중심에 서고 싶다면 목소리보다 공감이 먼저여야 합니다.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은 모임의 기둥입니다.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말없이 웃어주고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말없이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그 조용함은 나이를 뛰어넘는 깊이를 가집니다. 늙어서 시끄럽기만 한 사람은 피로함을 주지만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은 평온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리가 마련되고 사람이 모이고 따뜻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충남 천안의 유대근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경로당에서는 말 없는 회장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장을 맡은 적도 없고 회의 때 큰 소리 내는 법도 없지만 결정이 필요할 때는 모두가 유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끼리 고스톱 자리 문제로 갈등이 생긴 날 모두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을 때 유 할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뭐가 있어? 그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고 결국 자리 문제는 순서표를 뽑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유 할아버지는 그 뒤로도 누가 다쳤다는 소문이 들리면 말없이 병문안을 가고 누가 가족 문제로 속상해하면 조용히 옆에 앉아 들어줍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지만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유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한 번은 마을 이장이 바뀌면서 어르신 모임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을 때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유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단단해야 하오. 흩어지지 말고 더 자주 보입시다.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고 결국 모임은 더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진짜 어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근 할아버지처럼 시끄럽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 말보다 눈빛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은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소리는 잊히지만 울림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가진 조용한 어른은 모두가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 참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이 가는 만큼 말도 더 쉽게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망치고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라는 말로 시작된 참견은 상대방에겐 불쾌한 간섭으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충고는 폭력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실수는 내가 해봤으니까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돈 문제, 심지어 옷차림과 식사 습관까지 참견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말만 많다는 말은 그저 농담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변의 관계를 하나씩 끊어냅니다. 참견은 애정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몰라라는 숨겨진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끼어들어 해답을 주려 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그 상처가 더 깊습니다. 며느리에게 음식 간섭, 딸에게 육아 간섭, 손주에게 공부 간섭을 반복하는 노인은 결국 가족 모임에서조차 소외됩니다. 할머니 오면 또 피곤하다는 말은 아무도 들려주지 않지만 이미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중심이 됩니다. 상대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고 조용히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라는 말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늙었다고 해서 더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침묵할 줄 알아야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존중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그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 곁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편안하게 다가가고 조언이 필요할 땐 제일 먼저 찾게 됩니다. 말은 줄었지만 영향력은 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이성자 할머니는 올해 79세입니다. 세 딸을 두고 있지만 절대 누구의 가정사에도 끼어들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첫째 딸이 이혼 위기를 겪을 때도, 둘째 딸이 육아에 지쳐 눈물을 흘릴 때도,
성자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왜 그랬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반찬을 만들어 조용히 두고 가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면 시간 맞춰 나타나고 딸들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딸들도 서운했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가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배려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들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말은 없지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어느 날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얘기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자 성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근데 내가 말할 준비되면 하겠지 싶었어. 나는 그저 옆에 있으면 돼. 그날 이후 딸들은 성자 할머니를 조용한 바위라고 부릅니다. 언제든 기대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그녀를 존경합니다. 경로당에서도 누구의 사생활이든 절대 입에 올리지 않고 다툼이 생기면 조용히 중간에서 말없이 귤 하나 건네주는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평화입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보다 배려로, 조언보다 기다림으로 관계를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품격이 오늘도 사람들을 그녀 곁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이런 노인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식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왔던 노인입니다. 자식이 몇 살이든 결혼을 했든 애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조언은 어느 순간 명령이 되었고 걱정이라는 말은 사실상 간섭이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도 배우자를 만나도 아이를 키워도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일관하며 그들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대화 한 줄에서도 본인의 틀 안에서만 자식을 바라보며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는 미련을 놓지 못합니다. 애정을 가장한 통제는 결국 자식에게 족쇄가 되고 그 결과는 정서적인 거리감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통제하는 부모는 결국 외면당합니다. 처음엔 거절하지 못해 참고 따르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고 심지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에 맴돌지만 이미 자식의 마음엔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기억 속의 부모는 따뜻한 존재가 아닌 불편하고 숨막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통제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엔 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애는 혼자 못해. 내 말 안 들으면 망해. 내가 도와줘야 돼라는 생각은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마저 앗아갑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주입한 것입니다. 자식이 괴롭고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 선택이 늘 부모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 못 봤다는 말은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부모 곁에서 자식은 자존감을 잃고 결국 부모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병들고 힘들어도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마음이 멀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식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9세의 고영자 할머니는 두 아들을 혼자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큰아들의 아내가 요리를 하면 이건 우리 아들이 안 먹는 건데라는 말을 거침없이 했고 둘째 아들이 새 직장을 구했을 땐 그 회사 괜찮니?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처음엔 아들들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셨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어머니의 간섭은 깊어졌고 마치 일일 보고를 하듯 하루 일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연락이 올 때마다 너 요즘 뭐 숨기는 거 있니?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참다 못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믿어줘요. 제가 뭘 하든 엄마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 말을 들은 고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는 걸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연락은 뜸해졌고 명절에도 다른 일정이 생겼다며 찾아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식을 옥죄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지금 고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벽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젠 내가 나설 차례는 지난 것 같아. 이제는 내가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어. 늦게나마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를 선택한 그녀는 조금씩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언을 가장한 비난을 하는 노인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해.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로 끝나는 말투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난이고 상처입니다. 겉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척하지만 속마음엔 우월감과 통제욕이 숨어 있는 말들이 사람을 멍들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건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나는 내 나이 때 다 해냈다.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실패하는 거다. 이런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감정 없는 독설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단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짜 조언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며 전해지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노인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노인 곁에서는 누구도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무슨 말이라도 꺼냈다간 또 한 소리 듣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는 단절되고 만남은 피곤해지고 말은 줄어들고 연락은 끊깁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이런 노인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비난을 조언처럼 말하는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런 노인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늘 나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하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유약해라며 오히려 탓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노인은 대화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사람, 함께 있기 피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위로보다 비난을 건네면 그 신뢰는 단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그 노인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노인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요즘 애들은 정이 없다며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말이 상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73세의 정인호 어르신은 동네에서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계획을 말하든 늘 한마디씩 꼭 얹었습니다. 자식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망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야. 손녀가 대학 진학을 고민하면 그런 과 나와서 뭐 먹고 살래? 라는 식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정 어르신은 자신이 늘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끊기고 손주는 전화를 받아도 네만 반복하다 끊기 일쑤였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을 때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말 좀 그만하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엔 아버지 기준으로 틀렸다 하고 기죽이고 비난만 하잖아요. 저희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정 어르신은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 해준 말인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자신의 말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정 어르신은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다. 이젠 들어줄게. 내 얘기, 내 생각. 손녀는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조언보다 경청이 더 힘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과도 손주들과도 다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젠 나도 배워야지. 늙었다고 완성된 게 아니더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오래 기억되는 노인은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들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말이 많아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조언을 가장한 비난은 상처만 남기고 진짜 조언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어주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래야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로 모든 걸 용서받으려는 노인입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말실수를 당연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경험이라 포장하며 참을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변하려 하지 않는 노인은 결국 외면당하게 됩니다. 내가 몇 살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나이 든 사람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해. 어른 말이 법이야 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자식, 손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나이를 무기로 삼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며 상대방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노인은 존경이 아닌 피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라는 말은 사실상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이를 떠나 사람을 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무례한 말투를 사용하고 훈계하면서는 반성할 줄 모르고 도움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 노인을 기억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 인격을 만들어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야 하고 더 낮은 자세를 배워야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해 그걸로 징징대냐로 끝나는 말은 시대를 잇는 지혜가 아니라 벽을 쌓는 말입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어른도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들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권위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존경합니다. 자신이 늙었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무책임하게 던지는 사람은 오히려 노년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내가 늙어서 그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이해해라라는 부담을 강요하는 동시에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결국 그런 태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그 노인을 기억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늙어서 진짜 멋진 사람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그 나이만큼 배려와 성숙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76세의 박영호 어르신은 평소 말이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애도 제대로 못 키우냐는 말을 서슴없이 던지고 손주가 스마트폰을 만지면 요즘 애들은 다 멍청해졌어요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참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그 말은 더 날카로워졌고 분위기는 매번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손주가 생일 파티에 초대한 뒤로 박 어르신에게만 따로 인사를 하지 않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랑 얘기하면 기분이 상한대요. 아버지는 그냥 하신 말이지만 애는 마음에 담아두더라고요. 그 말에 박 어르신은 발끈했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애 하나 말에 내가 잘못됐다고 해야 하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 나이 생각해서 참고 듣지만 저희 마음에도 상처가 쌓여요. 나이로 다 이해해야 한다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날 이후 가족 모임은 점점 줄어들었고 박 어르신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노년 대화법 강좌를 듣게 된 박 어르신은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수업 중 나이 들어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강사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자신의 말투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며느리에게 손편지를 쓰고 손주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거칠었지? 미안하다. 너랑 다시 친해지고 싶다. 이후 가족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고 박 어르신은 말할 때마다 조심하고 듣는 쪽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다시 할아버지 옆에 앉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요즘 아버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나이로 용서받으려는 삶은 외면받지만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은 존경받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열지 않는 노인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살아가는 노인은 결국 외롭고 기억되지 않는 존재로 남습니다. 자신만의 방식만 고집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노인은 점점 세상에서 멀어집니다. 다가오려는 손길에도 벽을 세우고 따뜻한 말에도 차가운 반응만 보이는 그 태도는 결국 사람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노인은 늘 혼자입니다. 말벗이 생길 기회가 와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잘라 말하고 누가 밥 한번 먹자 해도 나 그런데 안 다녀라며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몇 번 손을 내밀지만 반복되는 거절에 결국 누구도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외톨이가 된 노인은 세상이 차갑다며 한탄하지만 사실 세상보다 더 차가웠던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노년은 혼자 견디는 시기가 아닙니다. 서로 기대고 나누고 웃으며 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은 채로 살아가는 노인은 그 모든 따뜻함을 스스로 차단하고 맙니다. 가족의 사랑도 친구의 정도, 이웃의 온기도 다 불편하다며 밀어내고 스스로 벽을 높게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아픈 건 그 벽 안에서 외롭게 앉아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을 열면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으면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갑니다. 손주는 할머니에게 고민을 나누지 않고 친구들은 안부 전화 한 통조차 꺼려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노인들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그러나 정이 없는 건 세상이 아니라 단단히 닫힌 그 마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상처받을까 겁내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오히려 진짜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없어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결국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노인은 죽고 나서도 불편했던 사람으로만 기억됩니다. 누구의 기억에도 따뜻한 미소 하나 남기지 못한 채 말수가 적고 성격이 까칠했다는 말만이 입에 오릅니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 기억에서조차 지워져 갑니다. 81세의 이정복 할아버지는 평생을 군인처럼 살았습니다.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없고 누가 다가오면 괜히 피곤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점심을 먹자고 해도 난 집밥만 먹으라며 정색했고 이웃이 고구마를 가져다 주면 이런 건 다음부턴 사양하오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손주 데리고 찾아오면 괜히 애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가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라 생각하고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할아버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 어르신 한 분이 갑작스레 쓰러져 모두가 병문안을 가던 날 이 할아버지만 조용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주가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친구가 없어요? 그 말이 할아버지 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혼자일까? 그리고 조용히 일기장에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손주가 나에게 친구가 없단다. 나는 왜 마음을 안 열었을까? 누가 다가올까 두려웠던 걸까? 며칠 후 이 할아버지는 경로당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어색한 얼굴들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앉았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정복 어르신 여기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월요일마다 경로당에 나가 식사도 하고 가끔은 손주 사진을 꺼내 보이며 웃는 연습도 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 한 번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존재로 남게 해줍니다. 오래 기억되는 노인은 다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을 아끼지 않았고 말없이 다가와 손을 내밀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보다 표정이 무서운 노인입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찡그린 이마와 깔아보는 눈빛, 굳어버린 입꼬리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숨이 턱 막힙니다. 무표정이 아니라 냉소고 조용함이 아니라 무언의 압박입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감정의 칼날이 표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 하나로 가족도, 친구도, 손주도 가까이 다가오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 피곤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 말도 없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노인은 더 무섭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들게 만드는 눈빛, 말 한마디 없이 불편함을 전염시키는 찌푸린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얼려버립니다. 특히 그 표정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노인을 더 이상 감정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장벽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표정은 말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 심드렁한 얼굴을 본 손주는 다시는 장난을 치지 않고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던 며느리는 두 번 다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족이 하나둘 집을 나가고 이웃이 멀어지고 모임에서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왜 나한테 거리감을 느끼냐는 말은 정답에서 한참 벗어난 생각입니다. 표정도 말입니다. 감정의 언어이고 분위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무뚝뚝함이 인품이라고 착각하는 노인은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 고립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사람을 내치는 말 없는 차가움을 가진 노인은 누구도 따뜻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말 한마디 없더라도 눈빛에서 다정함이 묻어나고 묵묵히 있어도 얼굴에서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든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말없이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노인은 마치 주변을 감시하는 감옥의 간수처럼 보이게 됩니다. 가족은 방문을 줄이고 친구는 전화를 끊고 손주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표정 하나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입니다. 늘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것을 편안하게 펴고 굳어진 입꼬리를 조금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노인은 사람들과 단절되는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나이만 들어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의 장재영 어르신은 동네에서 얼굴 무서운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별말도 하지 않는데 늘 찡그린 이마에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 웬만한 사람은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도 괜히 손이 떨리고 버스 기사도 한마디 하면 큰일 나겠다는 분위기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이 되어도 아버님과 눈 마주치면 무섭다며 남편 뒤에 숨고 손주는 집에 오자마자 할아버지 아직도 화나 계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그림 일기를 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 무섭게 생겼고 나를 한 번도 안아준 적 없다. 그걸 본 장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표정 하나로 아이에게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장 어르신은 거울을 보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 눈썹을 풀어주는 연습, 웃는 얼굴을 만드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손주에게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도윤이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한단다. 손주는 한참을 멀뚱히 쳐다보다가 이내 웃으며 다가와 안겼습니다.
그날장 어르신은 처음으로 손주와 함께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니 인생이 달라졌어 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의 삶에서는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표정을 기억합니다. 웃음으로 사람을 편하게 했던 노인은 떠난 후에도 그 미소로 기억에 남습니다. 반면 인상을 찌푸리며 마음을 닫았던 노인은 잊히기 쉽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의견을 댓글에 달아 서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노년엔 그 믿음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도와준 사람에게 외면당하며 전 재산을 내어줬더니 남은 건 병원 침대와 고독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은 결과 인생의 마지막은 눈물로 덮였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낸 가족, 이웃, 친구라도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줄고 건강이 약해지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가장 많이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가장 멀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노년에 사람을 믿는다는 건 곧 내 시간과 마음 그리고 남은 여생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기대거나 심지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가 아니라 조건 위에서만 유지되는 것이며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관계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서의 배신은 노년에 가장 흔하고도 잔인한 일입니다.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30년 지기 친구니까 라는 말은 법정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신뢰는 종이 한 장으로 무너지고 그 뒤엔 뒤늦은 후회만이 남습니다. 감정은 눈물로 끝나고 재산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도 기대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이 사람만은 아니겠지라는 착각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처절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조차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면 그 고통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건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배신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서히 멀어지고 슬며시 등을 돌리고 조용히 뒤통수를 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같지만 마음속 계산은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위태로워집니다. 늙었다고, 착하다고, 많이 해줬다고 고맙게 여기길 바라는 마음은 순진한 착각입니다. 74세의 박문자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장사를 하며 2딸과 1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후에도 집 마련에 손주 교육비에 돈을 아낌없이 보탰습니다. 내가 해줬으니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노후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앞두고 아들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힘들어요. 엄마가 알아서 좀 해봐요. 그 말에 박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모든 걸 내어줬던 아들이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대출을 받아 수술을 받았고 재활도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사람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을 자식들 명의로 넘기려던 것도 멈췄고 작은 연금이라도 꼬박꼬박 챙기며 자신만의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금융교육도 듣고 계약서 하나도 전문가 상담 없이 쓰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온 게 이거면 이제부터는 나 먼저 챙겨야 해요. 라는 말이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말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더라고. 기대는 줄이고 나를 챙겨야 덜 다쳐요. 친구들이 그래도 자식이잖아 라며 눈물 찌를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나를 믿습니다. 이 말에 친구들은 잠시 침묵하고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그 선택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믿음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를 책임지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보다 내 안전을, 관계보다 내 삶을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생존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도움을 바라고 내밀었던 손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커집니다. 내 몸이 약해지고 외롭고 불안하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고 챙겨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대체로 산산조각 납니다. 필요할 때는 곁에 있지만 진짜 위기에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히 노인의 약함을 틈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노인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라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해주겠지,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문제 없겠지라는 마음이 결국 내 재산을, 내 감정을, 내 삶을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는 데는 시간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욱 무서운 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무섭게 배신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내 약점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은 치명적인 타이밍에 내 등을 칩니다. 그것도 조용히 아무렇지 않게 마치 원래부터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무기가 됩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라는 말 한마디에 통장을 넘기고 이모, 믿어줘요 라는 부탁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준 만큼 상처도 따라옵니다. 한번 배신당하면 그 사람만 잃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과 불신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진 순간에 그런 변화를 맞닥뜨리면 그 충격은 죽음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 배신은 약보다 치유가 오래 걸리고 감정적 상처는 고독보다 깊게 남습니다.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건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상처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6세의 전성의 할머니는 평생을 외동딸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딸이 사위와 함께 살림을 꾸릴 때 할머니는 집을 팔아 전세금을 보탰고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돈을 줄 땐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손주를 키워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명절이면 딸 집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요. 미안하지만 좀 알아서 해봐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혼자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후 회복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져다 주었고 그 순간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지금 전 할머니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취미로 글쓰기 수업을 들으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아요. 나를 제외하곤. 외롭지 않냐고요? 전보다 훨씬 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망할 일이 없거든요.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건 자신의 삶을 남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 손이 따뜻할 수도 있지만 차갑고 날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기 전에 점검하고 기대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보다 나를 먼저 믿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 없는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관계가 평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도 줄고 가족과의 대화도 적어지며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집니다. 그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같이 식사해요. 말동무 해드릴까? 이 말들이 함정이 되어 당신의 노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 재산 편취 사건은 모두 이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읽고 마음을 흔들고 신뢰를 쌓으며 어느 순간 당신의 통장을 손에 넣습니다. 가짜 친구, 가짜 연인, 가짜 보호자가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지만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처음엔 따뜻했고 나중엔 차가웠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줬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싫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은 약점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란 걸 알고 접근하며 정, 의리, 사랑이라는 감정에 탈을 쓰고 돈을 요구하고 서류에 도장을 요구하고 집까지 넘겨받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매달 수백 건의 사례가 접수되며 피해자 대부분은 외로워서 믿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으로 번지고 결국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모든 이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은 결국 이 사람도 그랬구나라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외롭기에 더 조심해야 하고 외롭기에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감정으로 판단한 믿음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감정이 개입된 순간 냉정한 판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조건적인 신뢰만 남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등 뒤에 칼을 맞습니다. 너무 많이 믿는 순간 너무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정을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들이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78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점 말 한마디 나눌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것 같아 안쓰러워요. 우리 집에 놀러도 오세요. 그 아주머니는 종종 반찬도 나눠주고 같이 동네 산책도 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곧 갚을게요. 할머니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라는 말에 정할머니는 망설이다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전화는 꺼져 있고 시장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고 정신적 충격에 몇 날 며칠을 앓았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 그리웠을 뿐인데라는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할머니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복지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요즘 정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보다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챙겨야 해요. 외로움이 제일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그 말에 주변 친구들도 조심하게 되었고 다들 함께 공부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믿는 순간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노년의 사람을 믿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의 빈틈을 메워줄 사람인지 아니면 그 빈틈을 파고들 사람인지. 노년의 평온한 삶은 신중한 거리 두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더라도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잘못된 사람을 믿으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그 한 번의 믿음이 내 집을 빼앗고 내 노후를 포기하며 내 존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따뜻해 보이는 얼굴로 찾아옵니다. 노인의 순수함, 인정, 선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고 가족보다 더 친절하게 다가오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굴지만 결국엔 모든 걸 뺏고 떠나갑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상처는 깊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통장, 빚더미 위에 집, 그리고 멍든 마음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불쌍해 보여서 도와줬다. 사정이 딱해서 그냥 믿었다는 말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만든 핑계일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착함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부터 당하고 인정 많은 사람부터 망가집니다. 노년의 사람을 믿는다는 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남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생각 없이 내어준다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 후회는 평생 일궈온 삶을 비웃듯이 당신을 짓밟고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 그것이 노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신뢰를 쌓고 감정을 누적시킨 후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칼을 꽂습니다. 그래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만은 아닐 거야 라고 믿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계산을 끝내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섭고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이것이 지금 노년을 노리는 사회의 민낯입니다. 79세의 양정임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이 크고 인정 많은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어려운 처지의 젊은 부부에게 매달 생필품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유난히 고마워하며 자주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친정엄마 같아요 라는 말에 할머니는 마음을 열었고 딸처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해요. 꼭 갚을게요. 할머니가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라는 말에 할머니는 예금 통장을 건넸고 도장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이미 인출되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멍하니 집안 한가운데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들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 이후로 정임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다시 조금씩 사람들과의 거리를 회복하고 있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가슴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거지 착했던 게 아니야. 라는 말이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때 주변 친구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년의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아무에게나 줘선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는 평생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의 배신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불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주십시오. 그 기준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사람보다 나를 먼저 믿는 법, 그것이 잔인한 세상을 살아가는 노인의 진짜 지혜입니다.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당신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땐 웃으며 다가오고 돈이 있을 땐 친절하게 대하지만 병들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식이든 형제든 평생을 함께한 친구든 그들은 당신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만 곁에 머무릅니다. 노인의 신체가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수록 사람은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돌봐주면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중에 뭔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끝나면 잠시 다정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기대는 무거움으로 바뀌고 그 무거움은 거리두기로 무관심으로 변합니다. 가족이니까 날 버리진 않겠지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보살핌은 갑자기 부담으로 취급되고 언제까지 돌봐야 하냐는 말이 들려오는 날, 당신은 비로소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점입니다. 그제야 후회하고 눈물 흘려도 돌아서는 사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아플 때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노년의 모든 걸 사람에게 맡기는 순간 당신은 선택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벗어나면 곧 버려집니다. 이 현실은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홀로 남겨진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남는 건 나 혼자였다는 절규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생기는 것이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람을 적당히 믿고 나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모두를 믿지 말고 모두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북 정읍시에 사는 77세의 김하순 할머니는 몇 해 전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평소 잘 챙기던 둘째 아들이 엄마는 우리가 돌볼게요 라며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처음엔 정성스럽게 병수발도 들고 물리치료도 데려다 주며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딱딱해졌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연금 통장을 요구했고 할머니 명의의 집도 엄마가 없으면 나중에 재산 분쟁 생겨요라는 말로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